요즘 국회는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 멈춰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경 예산까지도 멈춰 있는 상태지요. 왜 이분들은 청문회에 나와서 말하지 못할까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6월 새누리당 워크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우조선의 전임 경영진의 부실이 드러났지만 채권단이 자기들 돈 문제가 있으니 결론이 안 났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해서 안을 만든 것이고 서별관 회의는 불가피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별관 회의 당시에 4조 2천억 원의 유동성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결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 모든 방안을 검토해서 내린 결론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왜 그 내용에 대해서 묻는 청문회에서는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땐 떳떳했지만 지금은 아닌 건가요? 11조 원이나 되는 막대한 추경 예산안이 왜 나오게 됐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을 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광진의 톡쇼, 오늘 12번째 초대 손님은 더불어민주당의 재윤경 의원입니다. 예,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진의 톡쇼, 오늘 1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김현 의원 편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주시고 김현 의원의 새로운 모습 많이 봤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많이 트위터나 SNS에 주셨는데요. 오늘도 또 기대되는 의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기자분들 이렇게 자주 만나보면 20대 국회에서 가장 좀 손꼽아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분이셨는데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많이들 모르실 수 있을 텐데 앞으로 훨씬 더 화면에서 그리고 뉴스에서 다양하게 접하실 것 같습니다. 20대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오셨습니다. 재윤경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재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뭐 조금 더 길게 자기 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국민TV에 제가 이전에 많이는 아니고 몇 번 출연을 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때는 주빌리은행의 은행장으로 오셨습니까? 그때 에듀머니 대표로 에듀머니 왔었고요. 대표. 예, 주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 돈 관리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고, 또 가계부채라든가 뭐 정부의 어떤 서민금융 정책 이것과 관련해서 좀 패널로 출연해서 예. 예, 같이 방송을 돈 관리를 말씀하시니까 네네. 페이스북에 저희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코너에 한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네네. 이미애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의원님은 서민 금융 전문가 네네. 그리고 서민 재무관리사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본인의 재무 상태는 어떠신지, 네. 원래 금수저이신 건지 이렇게 네. 질문해 주셨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이제 금수저면서 서민 타이틀 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제가 상당히 좋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0대 국회에 아마 비례대표 이제 후보들 예. 재산 등록을 하잖아요. 네, 신청을 하려면 선관위에 등록을 하는데 그때 자산 총액이 꼴찌로. 네. 근데 물론 좀 누락된 게 있었어요. 약간 기술적인 건데 실제 갖고 있는 자산은 아니고 제가 10년 동안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사실은 계속 개인 돈이 이제 많이 투입이 됐죠. 예. 그것도 그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예, 투입된 만큼은 좀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 이번에 제대로 다시 하긴 했는데 그것도 뭐 얼마 되진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근데 여튼 그렇게 네. 해서 우리가 좀 금수저가 되려면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오해예요. 저한테 이제 재무관리 일을 한다고 하니까 질문의 방향이 두 가지거든요. 당신은 그러면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느냐,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부자가 아닌 사람이 네. 쓰는 부자 네. 되는 법의 책은 읽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는 일이 부자가 되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버는 돈에서 균형 있게, 그렇지만 작은 돈이라도 가장
행복한 방법으로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로는 사실 그렇게 출발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현실에서는 서민분들의 빚 문제를 해결하는 데 쫓아다니느라 좀 많은 그 상담과 교육을 해왔고요. 우리 금융에서 정확하게 기준이 서민, 네. 중산층 네. 뭐 이런 거는 뭐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서민이고 얼마 정도 있으면 중산층입니까? 그게 뭐 경제학적으로 정확한 개념 정립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뭐 흔히 그 중간소득 이상이면 뭐 중산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민이라는 개념은 조금 애매한 그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이제 중산층이라고 예전에는 말하기 일반 가정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서민이라고 네네네네. 하는 게. 근데 요즘은 맞습니다. 서민이 약간 빈민 같은 용어의 느낌처럼 다가와요. 네, 네. 지금 우리 그 가구 전체 절반이 200만 원 소득이 안 된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한 그 절반의 그 서민들이 소득이 한 가구당 200만 원이 안 되면 사실 굉장히 좀 생활이 어려우시죠. 그렇죠. 네. 특히 아이를 키워야 되는 집에서는 200만 원 갖고 교육비와 뭐 기타 주거비까지 다 해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서민이라는 그 개념이 점점 생활이 굉장히 그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 근데 그건 좀 나아질까요? 나아지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 많은 게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안 바뀌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제 그 정부 이 국회 들어와서도 정말 많이 느낀 건데요. 그리고 이전에 그 가계부채 관련된 일을 할 때도 가장 답답한 대목이었는데, 우리나라 정책은 국민들을 잠재적인 어떤 그 이 사기를 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으로 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계부채도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많이 하자라고 하면 그러면 돈을 떼먹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권을 중시하면 돈을 떼먹는 사기를 치는 사람이 된다 라고 국민들을 의심하는 눈길로 바라보면서 정책을 피니까,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자꾸 높여야 된다, 실업급여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선진국은 실업급여가 2년 나오거든요. 2년 동안 나오고, 그리고 원래 급여의 80% 수준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러려면 그만큼 네. 돈을 많이 부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세금을 많이 내죠. 그러니까 그 이번에 제가 그 이 스웨덴하고 덴마크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세 부담률이 한 그 각 가정이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45%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금은 저축이에요. 왜냐하면 45% 정도의 절반을 세금을 내면 집 걱정 없고, 그 다음에 교육 걱정 없고, 병원비 걱정 없고, 노후 걱정이 없고, 실직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직을 해도 내가 2년간은 원래 벌던 거에 80%.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해주면서 어떻게 하냐면, 실직을 한 분들에게 그 굉장히 많은 실업급여가 지출이 되니 이분들을 어떻게든 취업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예. 근데 우리는 뭐냐면 실직 그 실업급여를 그렇게 주면 다 놀려고 한다. 사람들이 다 무슨 노동을 안 하려고 하는, 노동에 대한 욕구가 요만큼도 없는 다 게으름뱅이라는 전제하에 타먹으려고 하는 사람으로 그렇죠. 산다. 예, 그렇게 그런 전제하에 정책을 수립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냐면 최소한의 복지. 예, 최소한의 어떻게든 뭐냐면 상정만 할 수 있게끔. 각자가 이게 너무 싫어서 일자리를 찾도록. 그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실업급여를 넉넉하게 주고 이것이 세금의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취업 정책, 일자리 정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펴서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정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책의 전제 조건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저는 불신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야박하고 인색한 이런 정책이 계속 반복되고 남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시작부터 그냥 뜨겁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광진의 톡쇼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요. 비례 9번으로 되셨죠. 네. 예. 나는 비례 9번 정도 받을만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제가 처음에 C그룹이었죠. C그룹이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 영입 제안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하여튼 제가 이래저래 영입 제안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고, 그때 네. 무슨 비대위인가 혁신인가에서 혁신위에서도 혁신위 활동했었죠. 활동하셨고, 네, 그 전에 이제
제가 또 그 대선 캠프에서 그래요. 선대위원장을 선대위원장도 맡았고, 하시고. 그래서 워낙에 당과의 인연이 많기 때문에 뭐 새로운 인물로 그 영입 대상이 된다는 게 그럼 좀 그때는 당원은 아니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당원이었어요. 그때 작년 12월에 왜 대규모 아, 온라인 온라인 입당할 입당할 때, 때. 예, 그때 저도 했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제가 그 마음을 못 굳혔고 나중에 뒤늦게 제가 자발적으로 비례 신청을 했더니 그때 이제 그 영입 제안을 하셨던 분이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안 될 건데 왜 신청하냐. 근데 저는 17번이 목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14명이나 15명도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비례 17번이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 조금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안에 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안에서 살짝 비껴난 번호를 그래서 언제든 잠재적으로 국회에 들어갈 예비군이 가능성은 되는 있다. 예비 인력이 되는 그것만으로도 주빌은행 활동할 때 좀 보탬이 될 것 같다. 제가 예. 이렇게 목표를 그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사실 신청은 했는데 목표 수위를 낮추고 아직 그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좀 은근히 낯가림이 심해서 선거운동 같은 건 못하고 못하고 그냥 왜 조용히. 선거운동 못해요? 저희랑 같이 덕헌 유사단도 하면서 막 전국을 다 다니시고. 그 다른 원래 분 덕헌 유사단이 아니신데 저희랑 예, 막 예. 다니시고. 그거는 우리 그 실무진의 그 굉장히 이렇게 강력한 원래 당 대표랑 같이 다니셔야 됐죠. 예. 예. 많이 그 당대표님하고 다녔고, 많이 다녔고, 중간중간 이제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도움을 개별적으로 요청하시는 분들, 그거에 맞추는데 제가 혼자 가면 도움이 안 되니까, 덕컷에 껴서 간 거죠. 원래 덕헌이 당선자들은 안 받아주는 네. 데거든요. 근데 몇 안 되는 분만 저희가 딱 받아들였어요. 네네네. 의원님하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정 변호사 네네네. 의원님하고 네. 두 분인데 네. 그 두 분이 사실은 저도 지금도 가끔 헷갈리기도 하고 예. 얼마 전에 그 우장창창 갔을 네네네. 때 사건처럼 네. 아마 많은 국민들도 아직까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당에서도 헷갈려요. 국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막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이재정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다가 하도 큰 소리로 부르셔서 제가 이렇게 쓱 돌아보고 제가 아니니까 예. 그리고 다시 고개 돌리고 갔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건방지네. 이재정 의원님 건방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 저랑 헷갈리셨던 거죠. 예. 그리고 또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대변인이 힘들죠. 네, 그래서 제가 이재정이 아닙니다. 근데 네, 그런 대부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재정으로 오해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 이재정 그래요? 의원님한테도 반대로? 네. 우리 김용희 의원님께서 한참 대화를 나누시다가 끝에 그러니까 재윤경 의원이 앞으로 이렇게 그러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국회에 있으면서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있는 김관진 실장이 네네네네. 국방장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랑 상임위를 계속 같이 있어서니까 네. 이름은 김관진이랑 사람들이 네. 많이 헷갈려하고 네. 또 상임위를 같이 해서 진성준 의원하고 뭐 그냥 이미지가. 보면 별로 안 닮은 네. 닮은 건 아닌데 이미지가 이미지나 비슷하죠. 뭐 이런 네. 느낌이 그거 네. 해서 신문들도 가끔 사진 찍으면 항상 네. 뭐 질의하는 진성준 의원, 예. 질의하는 김광진 의원 네, 뭐 이렇게 네. 나오는 경우들 꽤 많이 있었던 네. 것 같은데 요즘은 진성준 의원이 진경준 씨랑 계속 사람들이 어디 방송 나가서 네네네네. 진경준 문제 얘기하면서 진성준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예. 그것 좀 하지 말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엊그제 방송 나가가지고 아무 의도 없이 네. 진성준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시 또 정치 얘기로 좀 더 돌아가 보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C급 그룹에 있다가 네. 연설의 기회를 통해서 네. 정견 발표를 하고 투표로 네네. 9번으로 당당하게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를 빼고 나면 거의 뭐 5위 정도 안에 드시는 거죠? 순서로 봤을 때? 6위 6위. 했습니다. 예. 야, 축하드립니다. 제가 네. 비례 10번이었거든요. 그러세요? 저보다 능력자신데요. 예. 아이. 그렇게 이제 정치 하시다가 보니까 정치 이력이 꽤 그래도 있으세요. 아까 문재인 대표의 대선 선대본부장도 하셨고, 당 네. 혁신위원장도 하셨고,
그 전에 보면 박원순 시장의 캠프에서 네. 활동도 하셨고 그렇게 박원순, 문재인 뭐 이런 분들 두루두루 뭐 이제 아시고 네. 했는데 그렇게 할 때 이제 나 정치를 제대로 한번 비례대표를 써보렵니다. 네. 라고 하는 조언은 네. 누구를 통해서 얻으셨어요? 한번 정치를 해봐라 혹은 정치를 하게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셨는데 아주 진지하게 제안을 하신 분은 예,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는데 이재명 시장님이 하셨고요. 그 전에 뭐 정청래 의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빌은행이 성남에 있죠. 성남에 있진 않고요. 지금 서울시 혁신센터에 사무실은 있고 주빌리은행 은행장으로 명예은행장으로 이재명 시장님이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성남에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성남이 그 주빌리은행 그 활동을 정말 많이 활발히 하신 게 사실입니다. 이재명 시장님은 뭐든지 네, 열심히 하시고 네, 네. 그 열심히라고 하는 게 보여질 수 있게끔 성과도 네, 네, 내시고 네.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뭐 친일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네, 네, 네.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밥을 한 번도 안 사셨어요. 네. 국회의원 이제 될 때 그래도 꽤 유명한 시민운동가이셨는데 뭐 시민운동가랑은 조금 차이가 약간, 있긴 네, 하네요. 네, 뭐 네. YMC나 이런 거랑 좀 다르긴 하니까. 네. 뭐 사회활동 네, 네, 네. 운동을 하셨는데 저도 해보면 시민운동이라는 걸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온다는 걸 할 때 그 딱 네. 유리벽이 있잖아요. 네. 너 결국은 정치하려고 그랬지? 라고 네, 하는 네. 얘기 욕먹지 않을까? 예. 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네, 네. 진짜 현실 정치라고 하는 것을 꼭 해야 될까? 네. 나에게 그게 소명일까? 라고 하는 뭐 부담감도 있으셨을 것 같고 이제 국회의원 되신 지 한 3달, 4달 100일 다 돼가죠. 네. 가까이 되시는데 네.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많이 활동했던 영역이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언제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가계부채 심각하다 그러고 실제로 이 가계 빚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극단적으로 자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사회가 자살률 1위를 뭐 연속 1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정치가 나서서 풀어야 되는 이슈인데 이 이슈들이 정치에서 그동안 사실은 문제라는 인식에 대한 만큼 해법이 논의가 구체적으로 많이 안 되어 왔고 좀 소외된 의제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슈를 갖고 국회에서 그 정치권에 들어와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문제 해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채무자 인권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지난 100일의 성과를 스스로 네. 좀 자평해 보신다면 그러니까 제 개인의 성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했던 그 운동의 방식을 들어오자마자 그 국회 개원할 때 그렇죠. 예, 그때 우리 첫날 세비 이틀치를 모아서 우상호 하셨죠? 대표님이 그 기회를 주셔서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도 그걸 처음 알았고 그리고 채무자 인권 보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여론이 그래도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런 이제 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죠. 예, 여러분께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재윤경 의원님과 함께 톡쇼에서 이야기 나누고 있으십니다. 정무위원회 이야기, 뭐 전공 분야 이야기 잠깐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 하면 뭐 에듀머니하고 주빌리은행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를 뗄래야 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에듀머니라고 하는 것과 주빌리은행이라고 하는 것. 은행은 일단 뭐 건물이 좀 있어야 되고 뭐 금전 출납기도 있어야 되고 돈을 빌려주는 거든지 뭐 돈을 맡기든지 뭘 해야 되는데 주빌리은행은 실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빌리은행은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타이틀을 쓰는 것이 불법이죠. 왜냐하면 그 법률적으로 은행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은행이라는 타이틀을 쓴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을 향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주빌리는 차원으로. 무슨 뜻이에요? 주빌리는 이제 이 기독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희년이라는 뜻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 7년에 한 번 7번째 되는 다음 해에 비탄감, 노예 해방, 토지 반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희망의 원년, 새 출발의 기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런 뜻의 그 희년이란 뜻의 그 이제 영어도 어렵고 한국말도 어려운데요. 네, 예, 그렇죠. 둘 다 어려운데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이신 분들은 좀 알죠. 근데 뭐 저희가 그렇다고 종교단체는 아니지만 이 주빌리 운동이 이제 그 12년 미국 이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팀이 2주년 기념으로 그 7억 원을 투입해서 150억 원을 소각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롤링 주빌리라는 단어, 예, 롤링 주빌리 무브먼트에서 이렇게 처음 그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보다 훨씬 미국보다 일상적으로 이렇게 연체된 채권을 헐값에 이렇게 회전시키고 있으니 우리는 더 싸게, 더 많이 확보해서 채무자들을 구제할 수 있다. 해서 실제로 1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요, 1,400억 원의 채권을 소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울 근데 때마다 그게 소각하지 않으면 네. 1,400억을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계속 그대로 남아 추심당합니다. 있는 거죠. 예. 그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남는 정도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죠. 왜냐하면 계속 이자가 붙으니까요. 연체 이자가. 네. 의원님은 혹시 러시안 캐시 뭐 이런 고액 대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네. 저는 받아봤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네네네.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이고 억대 네. 연봉으로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도 의원 생활하는 동안에 신용등급 8등급, 7등급 이랬어요. 네네네. 네. 근데 정치인 분들이 아마 재정이 어려우실 근데 의원 되기 전에 사업하다가 네. 급해서 돈 쓰고 빌려 네. 쓰고 뭐 하다 보면 결국은 제3, 네네. 4 이 네. 금융권도 아닌 금융권에 돈을 네. 빌리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뭐 이렇게 금액 제한도 그렇게 이자율 제한도 없어서 45%뭐 이 정도 가까이 44%가 66%에서 네.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49%에 그렇게 떨어지 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결국은 다시 돈 빌려서 이자만 갚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참 어려워요. 진짜 그렇게까지 그걸 3금융이라 그럽니까? 4금융? 그런데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 네. 일단 헤어나올 수가 없고 네. 은행에서 다시 대출 받을 수 있는 여지 자체가 봉쇄되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국회의원 되지 않았으면 아마 못 헤어났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참 그렇게 지내왔던 게 생각나는데 그분들은 진짜 방법도 여러 개예요. 네. 돈을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빌린다고 하면 1,000만 원을 꼭 한 군데서 안 빌려주고 200만 원씩, 뭐 100만 원씩 네. 이렇게 쪼개서 네, 맞습니다. 여러 군데에 돈을 네. 빌리게끔 만들고 그렇게 해야 추심으로 괴롭히기가 좋아요. 예. 그래야만 사실은 어떻게든 돌려막기 하고 주변 지인을 통해서 갚도록 만드는. 예. 그래서 대부업체에서는 일명 그 300만 원 대출의 룰이라고 아예 자기들끼리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 그 감독 당국은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업에 대한 그 규제를 얘기를 하면 여기를 규제를 하게 되면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서민들한테 이렇게 그 해결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생활비가 급전은 아니거든요. 당장 분명히 3개월 뒤에 돈이 회전될 건데 3개월만 돈이 급할 때가 급전인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필요한 뭐 자본시장으로서 대부업을 얘기하기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들한테 고금리로 대출해 주는 건 급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고금리, 약탈적인 대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편적인 다른 선진국의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금융감독당국이 너무 감싸고 있고 그리고 그 서민들의 생활비는 복지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고금리 대출로 급전을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굉장히 좀 답답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좀 은행권에서 조금 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끔 어떻게 제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좀 어렵고요. 왜냐면은 이제 은행도 우리가 이렇게 상환 능력이 되시는 분들,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시적인 자금이 막혔을 때 그렇게 대출을 해주는 게 맞고,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언제든 생활비가 부족할 때 복지 제도를 이용해서 이 국가가 문제를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활과 봅니다. 생존을 책임져주는. 왜 갚으라 그럽니까? 예. 그게 아니라 생활을 보장해줘야죠. 예. 우리가 나눈 대화 중에서
또 국민들 중에서 잘 용어 자체가 네네.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가면 네. 일단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빚이죠. 빚을 내가 누군가한테 빌렸을 때 네네. 이게 소멸된다 네네. 아니면 소각한다 네네. 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채권은 권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을 권리. 그리고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의무니까 채무. 예, 채권 채무 관계죠. 근데 이게 이제 민법에서 그 원래는 이제 그 선진국 같으면은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보다는 힘이 세니까 예, 채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거든요. 법은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약자를 보호해야 둘이 좀 이 약간의 힘의 균형이 맞출 수 맞춰진 있죠. 상태에서 협상이 되잖아요. 그래야 시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근데 우리는 아주 그것도 보수적으로 최소한의 장치만 갖고 있는데 민법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고 5년이 지나면 예, 채권이 소멸. 한마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끔 정의는 내리고 있어요. 이게 소멸이고요. 뭐 소각은 그거죠. 이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해서 한마디로 1억 원 가치를 대부업체에 쓰고 1,400억 원의 채권을 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실은 그러니까 1,400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자리에서 돌려받을 권리 자체를 그냥 태워버린 걸 소각이라고 하고 일종의 탕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공소시효 5년이라고 하는 게 네네. 우리가 공소시효가 그러잖아요. 계속 유지되고 있으면 계속 존재한다라고 네네네. 하는 거. 예를 들면 딱 돈을 빌리고 5년 동안 한 번도 이자를 안 갚으면 5년 후에 없어지는 게 이해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자를 꼬박꼬박 뭐 조금씩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예, 5년이 아닙니다. 지나면 네.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한 번도 안 갚은 경우. 한 번도 안 갚고 네, 5년이 딱 지났을 경우. 네. 근데 그렇게까지 5년을 버티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맞습니다. 경우에는. 네, 예. 예, 얼마나 그래서- 쪼이고 막 뭐 네, 할 텐데.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아까 이제 소각 얘기하시면서 네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냥 우리가 탕감시켜주고 소멸시켰다라고 네네. 쉽게 말하지만 네. 1,400억을 어떻게 1억으로 탕감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네네. 상식적으로. 네.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쉽게 얘기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 금융위 부위원장하고도 그 민생특위 그 정부 보고 때 제가 막 따졌는데 지금 우리나라 너무 황당해요, 채권 시장이. 그러니까 3개월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거든요. 예.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다 털어요. 턴다는 얘기가 뭐냐면 김아무개 씨가 뭐 삼성카드에 100만 원을 빌렸다. 근데 3개월 못 갚았다. 그러면 삼성카드가 연말에 이거를 이 채권이 원래는 100만 원이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0으로 만듭니다. 삼성카드의 그래서, 재무제표상은 예, 회계장부상에서는 0원이 돼요. 이게 상각 처리되는 겁니다. 그러면 0원이 있으면 제가 많이 묻는 게 그럼 그 빚을 그 김아무개 씨는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0원이 됐는데 왜 갚아야 되죠? 근데 장부에서는 상각을 시키고 그리고 100만 원 채권을 들고 계속 추심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들고 추심하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아예 그걸 팔아버려요. 예, 팔아버리는데 그때 팔 때 제값을 못 받죠. 이미 장부에선 빠졌고 그러니까 이제 헐값에 파는데 뭐 한때는 5%에서 10% 사이. 요즘은 좀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그게 계속 땡처리로 돕니다. 그 금액의 5%만 받고 파는 거예요? 예. 어차피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는 돈이니까. 그렇죠. 장부에서 빠졌으니까. 근데 어떻게 삼성카드의 입장에서는 3개월 안 갚았다고 네. 그걸 안 받아도 되는 돈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안 받아도 되는 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장부에서만 빼고 받을 돈으로 생각하죠. 다만 들고 계속 추심하는 경우가 있고 아예 그냥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안 될 것 같아. 할 때는 팔아버리는데 왜 장부에서 빼냐 그게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게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실 채권이 늘면 충당금을 더 쌓아야 돼요. 예, 이걸 회피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쉽게 그 상각을 하는 건데 이게 바로 그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실제 위험한 정도보다 더 부실한데 부실 정도를 은폐하고 분식회계 돼 있는 축소하고 거네요. 그렇게 되는 예. 거죠. 회계장부에서 다 뺐지만 사실 그 채권은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음. 채무자들은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한 세 바퀴 돌면 5%로 계속 사면 떨어지니까 뭐 1%로 샀는데 네. 이 사람한테는 100만 원을 그대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100만 원과 연체 이자와 이걸 다 달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얼마에 싸게 넘겨지는지 알지 못하니까 모르죠. 내가 빌린 네. 돈은 100만 원이 맞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거기에 연체 이자까지 붙어서 한 300만 원 되니 300만 원 갚으시오. 예. 라고 하면
예, 굉장히 괴로워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이게 계속 회전되다 보니까 근데 그걸 국가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가가 해결하는 방법은요. 그 다른 나라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팔지 못해요. 예, 채무자한테 충분히 예, 그 채무 조정의 권리를 먼저 인정해 줍니다. 먼저 인정해주고 그래서 채무자가 내가 갚기 어렵습니다. 내 소득이 이 정도라서 이 정도밖에 못 갚습니다. 예, 이 그 채무 조정에 대한 요청을 금융사가 들으면 예, 받으면 무조건 받아야 돼요. 받고 그 심사를 같이 하죠. 근데 여기서 네. 따라오는 질문이 항상 생길 거 네. 아니에요. 그러면 네. 돈 빌린 사람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 대목이에요. 자꾸 우리나라 그 정부는 국민들이 뭐 제도만 만들면 다 도망가고 사기치고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체에 따른 그 이 페널티가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이 존재해요. 그렇죠. 뭐 통장도 네. 못 만들고 예, 대출도 못 하고 예, 신용 뭐. 그 거래 자체가 안 되고 근데 서민들이 떼먹는다면 얼마나 떼먹겠습니까? 뭐 몇 억을 떼먹습니까? 알고 보면 기껏해야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수준인데 네. 그것 때문에 경제 활동에 엄청난 사실은 장애를 입는다. 예, 이런 페널티가 존재하는데 의도적으로 회피한다? 의도적으로 회피할 500만 정부나 원 대기업은 수천만 원, 수천억씩 제 얘기가 하면서 그거예요. 단위가 네. 크니까 의도적으로 회피한 거기나 열심히 감시하자는 거죠. 정말 생활비가 부족해서 못 갚는 사람한테 마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민한테는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엄격하다 못해 야박하면서 이 대우조선 사태 보십시오. 예,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또 추경으로 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돈 더 달라 이렇게 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고 예, 이 부분은 예, 정말 국민 위에 이 정부 집단이 우리가 군림하고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정권을 잡아서 집권을 네. 해요. 네. 그러면 바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바꿔야죠. 네, 예,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충분히 바꿀 수 뭐뭐뭐를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 채무 관계를 균형을 갖게 해주면 되고요. 그건 그리고, 법률을 좀 바꿔야 될 네, 거고. 법률만 바꿔도 상당 부분 예, 바뀔 수 있고요. 채무자들한테도 죄의식 갖지 말고 돈은 빌려서 갚을 수 있으면 갚지만 못 갚을 때 인권을 포기하거나 우리 일상의 이 존엄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예, 채권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다. 제도적으로도 네. 파산을 신청할 수는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거랑은 또 좀 다른 건가요? 이게 법률적으로 파산 면책을 통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채무자 보호를 통해서 사적 그 조정을 통해서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되고요. 근데 파산 그 면책 절차는 어찌 됐건 법원을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법에 의한 강제 조정이니까 그거보다는 채무자가 사실 권리가 있어서 대항력이 있어서 미리 사적으로 더 충분히 예, 이 구제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네.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결국 국회의원은 법으로 말하는 네, 네, 사람들인데 네. 시민운동 하거나 사회운동 할 때는 저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좀 바꾸면 될 텐데 네, 네, 왜 저 네. 사람들은 안 할까? 네.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고 네. 깝깝하기도 하고 네. 하셨을 거예요. 예, 예. 이제 막상 의원이 되셔서 네, 네. 재윤경 1호 법안은 어떤 걸 내셨어요? 지금 이 관련 법안을 냈고요. 소멸시효가 지난 것도 막 이렇게 편법을 동원해서 추심도 하고 거래도 하는데 그래서 이걸 못하게 하는 법안으로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이라고요. 예, 채권이 소멸됐으면 더 이상 추심이 중단돼야 되고 5년이 지났으면. 네, 네. 그리고 이거를 또 그 채권을 다른 데 파는 행위 같은 건 하면 안 된다. 해서 그걸 포함한 또 채무자 보호 내용을 몇 가지 넣어서 통과될 것 같습니까? 이 소멸시효 관련한 건 이미 금감원에서도 어느 정도는 솔직히 자기들도 좀 심하다. 그래서 그 행정 지침으로 관리감독 내용안에 반영하겠다. 예,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법안은 이미 감독 현실이 그러니 법안은 빨리 통과시켜서 법으로 이걸 보장하자 해서 좀 그러니까 사실 설득을 우리가 가질 수 보면 저도 국회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네. 있는 규정과 네, 네. 이 절차만 잘 지켜도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는 안 맞습니다. 간다라고 하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추가적으로 어떤 법을 더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네. 있는 것도 잘 안 지키고 꼭 네. 있는 것도 힘있고 강한 네. 사람의 입장에서만 네, 반영시켜 주려고 네. 하잖아요. 네. 이걸 진짜
힘없고 약자의 편에서 네.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정치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네, 네. 맨날 정치적 중립, 네. 뭐 균형,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미 시소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가운데 서 있어봐야 그건 중립이 아니거든요. 가장 힘없고 가난한 사람 옆에 서야 네. 조금이라도 움직일까 말까 한 건데 네. 그런 멋진 좀 정치의 모습을 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제가 김광진 의원님만큼 할 수 있을까는 아유. 모르겠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네. 국회에 있을 때 4년간 내내 국방, 외교, 뭐 네. 이런 쪽 정보위, 국정원 이런 것만 해서 근데 그 이슈도 되게 어려운 이슈인데 네. 많이 대중들에게 소구력을 가지셨잖아요. 네.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근데 같아요. 네. 이렇게 숫자로 하는 거 이거는 한 번도 네, 해본 네.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원래 잘 못하기도 네. 하고 그래서 네. 숫자 막 잘하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정무위는 어쨌든 뭐 본인 선택에 의해서 가셨을 것 같고 네네네. 지난번 저 만났을 때도 그냥 난 4년간 정무위 하고 싶다 네네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신 네. 적도 있어요. 예, 예. 만약에 뭐 그런 생각 갖고 계시더라도 하반기에 내가 상임위를 좀 바꿔본다고 하면 네네. 그래도 국회에 왔으니까 이런 문제도 조금 내가 다뤄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세요? 사실 그 다른 분야를 다루는 거는 아직 제가 생각이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정무위 자체가 다루는 사안들이 너무 많은데 뭐 여기 임대차 문제, 예. 그다음에 이제 주거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일부 그 정무위 안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정무위 안에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약자 있잖아요. 그래서 채무에 있어서 채무자, 그다음에 임대차에서 그 관계에서 세입자, 그래서 뭐 상가 세입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주거 세입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급선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제 그리고 일부 조금 이제 관심 있는 게 조금 있다가 이제 법안도 발의할 건데요. 슈퍼리치법이라 그래서 예 정말 이게 극단적인 양극화잖아요. 0.1%. 예, 이분들 우리나라에서 슈퍼 리치 정도가 되려면 얼마 정도 가진 사람입니까? 소득 기준으로 이제 10억 이상을 월? 연? 연이죠, 연. 연? 그 10억 이상의 과세 이 구간을 신설을 예. 해서 이제 좀 이전보다 굉장히 많은 이 중과세를 이렇게 신설하는 것을 좀 그런데 이 양극화, 극단적인 양극화를 해소하는 그런 데에도 조금 관심이 있고요. 제가 아까 국방위원회 이런 데가 별로 네. 잘 모르는 데인데 그래도 네. 꽤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다 네, 이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정무위원회라고 하는 곳도 네. 사람들은 정무에 가면 다 재벌 대기업에 네. 대한 문제, 네. 뭐 아니면 지배구조에 대한 네. 문제, 아니면 은행들 뭐 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거의 주 관심사잖아요. 네. 네. 회의하도 아마 제가 정무회의 안 가봤지만 네. 다 비슷한 예, 얘기들, 맞습니다. 네. 뭐 삼성이 어쩌고 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 하실 네, 것 네. 같아요. 네. 국방위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비행기 얘기하고 탱크 얘기하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누군가 갑자기 나서서 콩나물 얘기를 하니까 네. 언론도 특이하다고 느끼고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네, 네. 생기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의원님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재벌 대기업 이야기는 하는 사람 사실 많이 네,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서민의 삶 자체를 네, 좀 네. 얘기할 수 있고 네. 그냥 그게 구호로 그치지 않고 네. 진짜 작지만 우리가 삶 자체를 바꿔나갈 수 있는 거 네, 네. 그런 채권 추심 저도 아까 말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 그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 네.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건 안 당해보면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안 당해보면 모르는데 아버지 회사 뭐 하면서 그 같이 빚 뭐 하고 네. 막 하다가 결국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뭐 네. 빌려서 어떻게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들어오는 수입은 뻔한 건데. 네. 근데 어쨌든 그때 안 죽고 살아서 지금 네. 이렇게 의원님이랑 방송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는데요. 네. 삶을 좀 바꿔주시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네. 아까 제가 서민금융 전문가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렸는데 또 언제 들으니까 서민금융이란 말 싫다. 네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 게 기억나요. 네.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요? 그냥 뭐 예, 그냥 서민 정치인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서민들한테 금융 말고 어울리는 단어는 예, 저는 일자리와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민이란 단어도 사실 좀 낯선 단어가 됐으면 좋겠고 모두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내 개인의 삶의 질을 매일매일 더 어떻게 그 풍요롭게 할 것인가에 모두가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복지국가가 이미 현존하는 모델들도 있고요. 우리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좀 예, 당분간은 서민 정치인 그리고 예, 길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좀 이렇게 복지 정치인 뭐 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 것 중에 또 많은 부분이 네. 보좌진의 능력과 네, 네, 네. 또 보좌진들이 원하는 방향성이라고 하는 네. 것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자, 의원님 방 이렇게 구성될 때 네, 네. 이렇게 쭉 봤는데 을지로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하셨던 네, 네. 분들이 또 많이 참여하셔서 보좌관으로 네. 가시고 또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을지로위원회의 역할들 네. 해주시고 네. 현장 있을 때마다 이제 가고 그러시는데 네. 이렇게 현장 나가보고 할 때 이제 내가 의원이 돼서 네네. 현장을 갈 때 네. 어떤 좀 달라진 느낌들 그리고 갔을 때 내 스스로가 앞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 활동가로 현장을 가면 훨씬 자유롭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감정적으로 얘기해도 사실은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근데 그 이번에 이제 그 우장창창 거기 이 분쟁 그 현장에 갔을 때 일단은 첫 번째는 정치인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일단 지켜보는 눈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네. 그리고 뭔가 답을 주기를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양쪽의 모두를 만족시키기에 제가 답을 주기에 아직까지 너무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게 조금 마음이 좀 아팠고요. 그리고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눈에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전보다는 치밀해져야 되는구나. 특히 현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러 갔다가 오히려 민폐를 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뭐 세월호 문제도 우리가 어제 초선들하고 그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오히려 그분들을 더 고립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할 때 지혜롭게 열심히 해야 된다고 난 생각한다. 그래서 여론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우린 고려해서 그래서 세월호 문제도 우리가 좀 잘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왕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게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기에도 조금 아직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실수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또 빌미를 줄 수 있는데 살면서 막 이렇게 악플 많이 안 당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당해봤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근데 막 다 좋은 일만 하셨잖아요. 뭐 주빌리은행도 그렇고 에드머니도 그렇고 다 착하고 좋은 일들인데 악플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일단은 그게 좋은 일이라고 해서 늘 동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자 문제를 제시했을 때 뭐 다들 미쳤다, 이 땡땡 미쳤다. 네, 뭐 돈 떼먹으란 얘기냐, 뭐 이런 악플 뭐 수백 개씩 달고 살았고요. 제가 빚내서 집 사지 마라 이런 얘기 2006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도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떠든다부터 시작해서 악플을 늘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보니까 원래 금융 전문가는 학교도 그렇게 나오신 건 아니죠? 네, 심리학과 졸업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악플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정책적인 악플은 좀 익숙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가 보다. 최근에 우장창창이나 이렇게 네. 보면 정책적 악플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감정적 악플들이 이제 막 달리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정책이라고 저는 괜찮았어요? 생각해요. 생각이 다르니까 이 표현 방식이 기존에도 그런 댓글이 꽤 있었어요. 뭐 그 정책에 반대를 하니까 인신 공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생각이 좀 달라서 이분들이 하시는 거고 온라인상의 익명성 때문에 악플이 많이 달릴 것 같으면 명함에 이재정입니다 이렇게 달리세요. 그래서 우리
네, 신사협정을 맺었습니다. 서로 몸조심하는 것으로. 근데 네. 저도 악플이 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전 진짜 많을 때는 하루에 65만 개씩 받고 살았거든요. 막 어버이연합 화형식 하고 막. 그걸 왜 세셨어요? 아니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네. 프로그램이 조회가 되는 게 있는데. 네. 근데 결국은 정치인은 뭔가를 하면 네네. 하니까 반대급부가 생기는 네네네. 거거든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네. 아무도 악플도 달지 않고 관심도 네. 없고 예. 굳이 그 권한을 내가 부여받을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옳다고 믿으시면 끊임없이 다양한 활동들에서 네네. 일하시는 모습들 우리 저희가 계속 봤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 네. 많이 갖습니다. 예. 그 우장창창 사건은요, 저는 악플이 처음에 달려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어차피 한 번에 설득 못 한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리즈로 이와 관련된 거를 이렇게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걸 우리가 해서 제가 채무자 운동에서 결국은 지금은 이제 이 주빌리은행 가지고 악플 다시는 분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와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집요하고 끈기 있게 네, 어차피 벌린 지금도 일이니까. 주빌리 은행은 운영이 됩니까? 네네네. 지금도 그러면 계속 소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네. 그 소각되는 금액을 일반 개인이 뭐 후원하거나 아니면 CMS로 가입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주빌리 홈페이지에서 이미 다 소각 현황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건강보험료 체납자분들 이거를 대신 내드리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예. 네, 이런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체납이 되면 아예 병원을 못 가죠. 쓸 수가 없군요. 예, 가더라도 나중에 그게 만약에 등록하다 알게 되면은 예, 그게 구상이 돼요. 들어와요. 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150만 가구가 예, 체납자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 정말 너무 비참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몰라서 사람들이 네네네. 잘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걸 많이 알려주시는 것도 의원님의 그러니까요. 역할일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김용환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주셨는데 의원님도 어떻게 보면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네. 대기업 관련 법안도 내시고 흔히 말하는 경제민주화 법안도 내시고 우리나라 경제, 특히 서민들 잘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그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예, 이게 되게 공허하게 들리실 수는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빠른 방법은 결국 좀 그 서민들의 삶을 지금과 다르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경제 규모가 적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13이니 뭐 14이니 이러고 있는데 삶의 그 지표는 정말 그 후진이죠. 후진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실제로 경제 규모상으로는 다른 복지국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리고 그런 강력한 어떤 신념이 있는 집단이 정치의 권력을 잡고 최소한 지금의 그 새누리당 정권 같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 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거치면서 많은 시민분들, 국민분들께 실망도 안겨드렸지만 또한 그래도 외환위기 직후에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관리해 나가고 다시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장을 얘기하고 복지국가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우리가 누구 편인가? 그래도 우리는 확실히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으로서 부족했지만 의지는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후에 정권을 다시 좀 저희가 확실히 바꿔서 그 다른 부러운 나라들 못지않게 살았으면 정치인들 요즘 만나면 기승전 정권 교체여서 근데 이게 네. 그냥 하는 구호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제 정치를 해보면 네. 너무나 절실하게 절실해요. 느끼고 네. 또 저희는 이제 여대 야소에서만 정치를 4년을 네네. 해봤으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실제 아무런 네. 결과를 낼 수 없는 네. 이제 그렇게 정치를 했었는데요. 20대 국회에서는 그래도 여소야대니까 네네. 결과를 하나씩이라 좀 내주셔서 무기력에서 벗어나야죠. 예, 네. 저렇게 권한을 주니까 바뀌는구나. 네네. 그러면
대권도 줘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네. 하게끔 만들어내는 게 20대 국회의원들에게 달려있는 네. 소명입니다. 저 한 가지만 자랑을 예. 할게요. 제 자랑이 아니고 우리 당 야권의 자랑인데 얼마 전까지 양적 완화, 그래서 세금으로 이 대우조선이나 조선업에 양적 완화라는 말 자체를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그 한마디로 양적 완화라는 표현 자체가 그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서 돈을 풀겠다라는 근데 그게 의미로. 왜 양적이에요? 양적 완화라는 현금의 양을 늘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현금 유통을 좀 통제하고 적절히 조절하고 이게 이제 약간 긴축이라면 이제 양적 완화라는 표현을 뭐 이렇게 그 퀀턴티 이렇게 이 QE 해서 뭐 easy라는 표현으로 영어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조금 더 시중에 통화량을 이렇게 증가시키겠다. 그게 이제 결국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건데 그게 우리한테 돌아오는 통화가 아닌 거죠. 예. 그거는 결국은 뭐냐면 부실한 그 기업에, 그것도 심지어 낙하산에 부패에 분식에 온갖 정말 안 좋은 얘기들 때문에 그 국민들 상처 주고 있는 거기에 투자했던 정책은행, 정책금융,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에 돈 주겠다고 그거를 이 정책을 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총선 끝나자마자 계속 싸웠잖아요. 그거 가지고 과연 한국은행이 10조씩 찍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싸우다가 지금 청문회 얘기도 그거거든요.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10조면 지금 막 이런 개인 채권들 다 어쩌면 거의 소멸하고도 날 텐데요. 없습니다. 근데 자랑이 뭐냐면요. 최근에 그 얘기 쏙 들어갔죠. 저희가 집요하게 싸웠습니다. 집요하게 싸우고 물고 늘어져서 결국 어떤 성과가 났냐면요. 한국은행에서 대출 승인만 되고 실제 대출은 안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정부가 추경으로, 물론 이제 추경 안에 내용도 좀 부실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개원 이후에 그 한국은행이 돈 찍어서 부실한 정책금융에 돈 쏟아붓겠다고 한 거를 야권이 같이 합심해서 여소야 때 국면에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집요하게 싸우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아예 국회에 들고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건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네네.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기업에 주는 것은 우리 돈이 뺏기는 거니까 나쁜 일이다라고 하는 게 좀 명확한데 그냥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그냥 그 은행에다 주는 거 그건 이제 그 사람들끼리는 나쁜 일이지만 국민들 세금을 걷어가는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아니죠. 드는 질문에 대해서는 화폐 가치가 증발하죠. 아니 근데 통화량이 늘면 그런다고 만 원짜리의 가치가 9,500원이 되진 않잖아요. 물가가 오르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이 경제가 어려운데, 어려워요. 어렵긴 한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어려운 구조를 우리가 다 공식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고 딱 결론만 알면 돼요. 한국은행에서 사실은 불필요하게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그래서 화폐를 찍고 그렇게 해서 뭐 국민들 보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다 같이 부담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에게 이게 들어가면 결국 산업은행, 수출업은행을 위해서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이다. 다 국민들이 5천만이 나눠서 5천원씩 나눠가지고 10조를 만들어내는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거를 국회 동의 없이 그냥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걸 계속 이제 어쨌든 싸워서 일단은 뭐 완벽하게 그 무효화시키진 않았지만 스톱은 시킨 상태예요. 제가 오늘 1시간 의원님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눠보니까요. 거의 뭐 재선 3선 의원의 포스가 이렇게 딱 느껴지시고 인사청문회 같은 거 많이 하시면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아직은 울렁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그냥 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방송 금요일 날 나가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저희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어쨌든 누군가가 이제 당 대표가 뽑힐 텐데 뭐 당에 짧게라도 뭐 당의 생활도 해보셨고 또 국회의원 생활 100일 이제 딱 해봤더니 당이 이건 좀 바꿔야 된다. 뭐 누가 대표가 되든지 간에 라고 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조금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처한 조건이 우리 서민들에게만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도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언론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국회 권한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부 관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있고, 이런 기울어진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미리 이건 어차피 안 돼.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최종적으로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예, 포기하지 않고 그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밀고 가는 그런 뚝심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같이 보셨는데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아직은 능력이 많지 않은 이라고 하는 것과 치환돼서 불리워지는 이름이기도 한데, 제가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비례대표 초선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고 또 본인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이 가득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돈이 존재하는 것이지 돈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석에서도 자주 해주셨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그 뜻과 마음을 잘 이어가는 의정활동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국민TV 조합원 분들과 시청자분들께 한번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일단 우리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언론인들이 있죠. 네.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실 돈이 되는 일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권력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대한 언론이라는 걸 이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환경을 만들겠다, 우리가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고쳐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고 계셔서 여기에 헌신하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국민TV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런 대한 언론들이 계속 힘을 받고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정치가 좀 답답하기도 하고 우리도 요즘 많이 혼납니다. 여소야대 만들어줬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근데 예, 조금 더 믿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도 무기력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 지지자 분들께서 너무 빨리 실망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많이 응원해 주는 정치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응원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